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각종 법안 통과를 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도부 거취 문제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고, 사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거부권에 막혀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세 개를 연이어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본회의에 처리를 했는데 정책이 계시니까 먼저 그 배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법안 모두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달이면 벌써 이 최상병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이제 순직한 지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도록 최병 관련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게 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께 참 죄송한 부분인데요. 최병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지금 들여다보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들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있었던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이지만 두 가지 특검법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뭔가 특검해야 된다, 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서 각종 의혹들이 있는데 사실상 모든 국정 동력을 동원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저희가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이제 비로소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특검법을 뭔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갖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이전 동안 2년 동안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던 2년 동안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해소하고 이제 미래로 넘어가자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특검법을 최우선 과제로 가장 먼저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쓸 이유가 적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당 대변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우리 당이 막을 방법은 없죠. 대통령도 이제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 특검법안이 우리 정치에서 지나치게 좀 오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 너무 자주 이렇게 발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인 수사 체계, 검찰 수사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은 정부 이제 분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진상 조사를 위한 정상적인 수사 체계 내에서의 과정도 가능한데 꼭 특검이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어제 그 처리된 법안 중에 원래 예정됐었던 그 법원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뭐 여론이나 우리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니까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이해관계가 엇물려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걸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야당이 된 국민의힘 3대 특검법을 포함한 법안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으로 또 시계를 또 되돌려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이 전당대회 때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발표가 된 이후에 추진하지 못했던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의지가 저희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당내 주축 세력이었던 지금도 주축 세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친윤 세력들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뭔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을 떨쳐내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명하지 못했겠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정권이 넘어왔고 민주당 정부가 됐고 이 과거의 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떨쳐내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친한계 의원들의 이런 그 투표 행위로 이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 그 아까 말씀하신 법원
조직법 그거 잠깐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사실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돼서는 정치권에서 10년 넘도록 논의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대법관 증언을 이야기했던 것은 2010년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먼저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 증언, 그 당시에 24명으로 늘리자는 얘기를 한나라당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여야를 떠나고 그 이념을 떠나고 보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장이 되길 희망한다 정도로 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좀 네. 다른 아까 말씀했던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사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어느 정도 뭐 퍼센테이지를 차지할까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단 특검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검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 운영되기가 어렵죠. 이번에도 특검이 무려 120명 규모로 그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전 검찰의 거의 2배 수준의 검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저도 과거에 한번 먼저 처리를 했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국민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정 정도 최상병 그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먼저 통과됐었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전체적으로 보면 직전까지 바로 위헌성을 지적했었던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론 부결 입장을 밝혔고 그것에 동조하는 의원이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 예.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의원분들 가운데는 일부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서 개별적으로 찬성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앞서 정 대변인이 표현하기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려가 된다. 뭔가 오남용, 특검에 대한 오남용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의원도 많고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의 견제라든지 균형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좀 뭐라고 답하시고 싶으세요? 그 얘기는 선거 과정 내내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했었죠. 그랬었죠.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 뭐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동일한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독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좀 신속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렇게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은 예. 국민들께서 바로바로 심판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속도감 있게 처리한 법안들이 정말 국민들께 와닿는 정책들이면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뭔가 독단적으로 그냥 정말 그냥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느끼신다면은 국정 지지율이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견제와 균형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해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법이 너무 과하게 많이 악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마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을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은 워낙 수십 년 동안 이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까지 수십 년 동안 뭐 권력을 누렸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검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있는 이런 특검법들은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지금 아까 봤던 그 박수민 그 대변인도 계속해서 뭔가 독소 조항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예. 과거의 특검법에 다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과거의 특검법은 그러면 잘못된 특검법이란 말씀이십니까? 국민의힘도 다 동의해서 통과시켜서 실제 이행을 했던 특검법조차도 모두 담겨있던 내용들이 독소 조항이라고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전 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거부권을 상실했고 그리고 뭐랄까 통상 이럴 때 뭐 규탄 대회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 이제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전국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 생각이에요? 사실 그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왜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느냐. 삼권 분립 없이 견제와 균형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는가.
이것은 역사가 증명했었던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의 명패에 The buck stops here. 그래서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문구를 썼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게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인데 예. 이것을 꼭 좀 명심하시고 국정에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심을 얻지 않고는 소수 야당이 국정을 견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정치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는 사실 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우리가 소수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섰었던 것을 견제하는 데 가장 성공했던 것, 뭐 금투세 폐지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민심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민주당도 그 민심에 못 이겨서 당론을 바꾼 경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민심에 이렇게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외에는 지금 마땅히 국정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에 기댄 그 활동들, 의정 활동들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봐야겠죠.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지도부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요. 네.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오는 9일에 의총에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원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중도에 하차했는데 네네. 권영세 비대위의 임기가 6개월이었어서 6월 30일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셈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원내대표는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직까지는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비교적 큰 차이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을 환골탈퇴시킬 것인가 이런 로드맵을 충분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드는 걸 제시한 후에나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견도 있는데 이렇게 큰 그 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새 당대표를 뽑지 않는다면 과연 당을 바꿀 만한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전당대회 일정 정도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확정 짓는 것이 많은 당원들로부터는 좀 믿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할 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도 함께 좀 사의를 표명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오던데 혹시 그런 얘기는 뭐 관련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바가 없다라고 원내대표실에서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저는 뭐 그랬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 강압적으로 같이 그만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만두니까 같이 비대위원장도 전원 그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어떠냐라는 정도의 의견 정도는 줬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여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 국민의힘의 패배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탓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해왔던 그 친윤 세력들이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의 대선 패배가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사, 선거사를 되돌아보면 패배 직후에 항상 뭔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뭔가 그런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좀 버티다가 며칠 뒤에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결국 친윤 세력들이 얼마만큼 권력을 내려놓느냐, 얼마만큼 교체되느냐에 저는 이목을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사실 보수 정당을 되돌아보면 지금 지난 그 총선 3번 연속으로 보수 정당이 패배를 했고 그리고 2번 연속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됐다면은 정말 뿌리부터 다시 뽑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친윤 세력들을 비롯한 그 국민의힘의 주축 세력들은 본인들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제 사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어떻게 뿌리부터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의 여야 지도부 변화가 있을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현충일입니다. 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여야 지도부도 역시나 그곳에 참석하게 될 텐데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그 취임 선서가 하기 전에 국회에서 오찬할 때 비빔밥 회동할 때 한마디씩 하는데 김용태 의원이 얘기할 때 분위기가 조금 쌓여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오늘은 좀 어떤 장면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현충일이라는 행사가 워낙 엄숙하게 진행되는 공식 행사이고 지난해 한번 행사를 살펴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대화를 깊게 나누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공식 행사에서도 의미 있게 깊은 어떤 정치적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엔 안보와 보훈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안보와 보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책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통합과 실용 정부를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 안보와 보훈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정치적 이견을 달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두 사람이 깊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현충일의 의미를 깊게 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행사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긴밀한 소통을 나누기는 어렵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비빔밥 회동, 예. 그러니까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바로 그 원내 모든 정당들의 대표들과 만나서 회동을 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말씀하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좀 불편한 이야기 예측 못했던 거 아니잖아요. 사실 아마도 야당 예. 특히나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면은 조금 대통령께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런 불편한 이야기도 모두 듣겠다는 의지를 갖고 비빔밥 회동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번 현충일 기념 행사에서는 긴밀한 소통이 없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건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리면서 소통을 안 했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여야 대표, 야당 대표, 야당 정치인들과의 소통을 아마 저는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런 소통적인 측면에서 혹시 국민의힘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좀 있습니까? 저도 그 취임 선서와 함께 여야 대표 같이 오찬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범죄 혐의자라는 이유로 2년간 만나지 않았었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정권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 따갑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었던 얘기 분명 그 자리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정치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듣고 싶은 일만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간의 우려를 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것을 임기 마지막까지도 견지한다면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5년 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 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경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로 비상경제 TF를 꾸리셨을 만큼 경제 문제, 이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그 자체가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그 이전부터 연을 맺어왔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국정자문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민주당 내에서 뽐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번에 인수위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것인데 일단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문제는 아마도 뭐 추경을 비롯한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네. 위원장으로 또 임명이 됐는데요. 향후 이 선결 과제 네. 뭐라고 보시는지요? 국정개혁위원회가 인수위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죠. 2, 3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인수위원회에서 했었던 역할, 이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정책 기조를 일단 확정해야 될 거고 이한주 이번에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예. 임명된 분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과 같이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본인의 이 브랜드로 생각했었던 정책과 관련해서 입안 아이디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겠죠. 또 행정조직 개편이라든가 예산,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 대략 30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추경의 예산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한주 위원장이 많은 조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선대위에서도 뭐 정책 본부장을 했었는데 사실 이한주 위원장이 그 정책실장으로 원래 얘기가 좀 됐었던 걸로 그 기사에서도 계속 접했었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정책실장은 따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이 좀 있는 겁니까? 사실 인사는 발표되기 직전까지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오피셜이 때문에 나기 전까지, 예.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그 이한주 연구원장이 일단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지만 향후 예. 결국은 이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적인 역할을 계속 맡아 가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근데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인수위 없는 정부 상황에서 5년 동안의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한주 원장에게 일단 그 역할을 맡기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뭔가 본인의 정책 참모, 경제 참모로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중용해 왔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뭔가 아마도 다른 역할들을 맡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얘기가 나왔으니 참모진 인선 이제 속속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뭐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유력하다라는 말들도 예. 있는데 뭐 어떤 측면으로 인선을 좀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방향성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인선을 보면 딱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무총리는 김민석 의원, 그 비서실장은 강훈식 의원을 내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최측근, 뭔가 수년 동안 본인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을 임명한 겁니다. 근데 비서실장에는 개파색이 아주 옅고 뭔가 좀 다른 그 모든 의원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훈식 의원을 내정한 걸로 봤을 때 예. 저는 전체적인 인사에 그런 기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본인들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도 임명하면서도 역시나 통합을 계속 기간 내내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 행보를 이어올 수 있는 그런 인사들도 아마 골고루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뭐 예.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다양한 의원들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친명계로 알려진 분들 아니면 개파색이 딱 좀 옅으면서 통합적 행보를 보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된 인물들도 있고 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 전 뭐 초기 인선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활하게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국회 경험이 굉장히 깊고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야당일 때도 굉장히 그 여당 의원들과 우리 당 의원들과도 오랫동안 소통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야당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꼽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요. 경제부총리라든가 이제 경제 라인은 저는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그 전문성이 아주 뛰어난 분들로 인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뭐 경제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이한주 그 국정기획위원장 임명을 통해서 반영됐다고 봐야겠는데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관료들의 도움도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료를 중용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도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두 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다라고 네, 맞습니다. 전해졌는데 네. 그에 대해서
뭐 그 전에 어떻게 될 거냐, 뭐 청와대 가는 거냐, 뭐 그쵸.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들으신 거 좀 있으십니까? 청와대는 일단 이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일단 국민들께 개방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보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관저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가 그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인천에서 오가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뭔가 윤석열 하면은 바로 한남동 이렇게 이뤄지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남동 관저를 좀 부정적 이미지로 생각해서 과연 들어가실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는 들어가신 걸로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역시나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계신다. 이런 것들 또 제3의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고 또 기간이 소요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그런 부정적 이미지 상관없다. 일단 어차피 두세 달이 됐든 그 청와대 관저와 청와대를 보수하는 그 기간 동안만 머무르는 것이라면 한남동으로 들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신 걸로 봤을 때 네. 역시나 실용주의 정권,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분이다라는 게 느껴졌던 결정이라고 좀 봅니다. 대변인님 한 3년 전 이맘때쯤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네. 그래서 뭐 청와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고 결국에는 이제 용산으로 이전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청와대 얘기까지 나오고 일단 한남동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전반적으로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용산으로 예. 이전한 것에 대해서 전 정권이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조기 퇴진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산으로 왜 이전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던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권위주의 시대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에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다면 이런 그 불필요한 논란도 없겠죠. 예. 저는 청와대로 이전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 또 국회 이전까지 공약했으니까 공약을 임기 중에 꼭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남동 관저 저도 뭐 현실적으로 한남동 관저에 당분간은 머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지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